말릴수록 더 강해지는 맞짱 토론 살살 합시다 시간입니다. 전역 작가 세한대 배정호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분 30초 째깍째깍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두 분 모두 KBS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후배 사이시고 두 사람 다 특파원 출신입니다. 특파원 출신이시고요. 네. 저는 뉴욕 특파원, 우리 전 선배님은 도쿄 특파원. 도쿄 특파원. 네. 언제 했어요? 저요? 네. 2001년에서 그래요? 2004년까지 했습니다. 2004년까지 기었군요. 전 작가님은 언제 하셨죠? 저는 뭐 10년 전에 했죠. 1990년부터 93년까지. 오래된 네. 타임갭이 있네요. 저희가 KBS 좋은 소식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KBS 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평균 연봉은 1억 이상 능력되면 입사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용은 보셨죠? 네. 네. 글 쓰니까 분명히 두 분의 후배일 것 같습니다. 선배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이글 봤을 때? KBS 직원이 맞는지 네. 상당히 좀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이게 직원들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된 글이니까 보니까는 그 이메일로 인증 시스템 절차를 거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또 KBS라고 표기해놨고 KBS 직원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시겠지만 KBS 이제 국가 기관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이 돼요. 전체 예산 가운데 한 46%를 수신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6,7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주인이고 KBS 직원은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머슴이 주인을 향해서 우리는 평균 연봉 1억이다. 뭐라 해도 정년이 보장이 된다. 능력이 되면은 KBS 직원 되라. 이건 굉장히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네.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국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30%가 폐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이상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75만 명이고 근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KBS가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근데 사과로는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하고 더 나아가 부족하고 이 직원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찾아내서 인사위원회 회부를 하고 그래서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 공분을 달래기는 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블라인드 앱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미국에서 발명된 앱이에요. 그래서 이 앱은 그 회사의 사원이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KBS 사원이에요.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KBS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리고 국민들의 수신료, 우리 배종호 그 교수가 얘기한 대로 그걸로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만불선한가.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KBS 직원들이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김모 아나운서가 그동안에 꽤 오랫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에 대한 것 또는 여당에 대한 것 안 좋은 기사가 있으면 그걸 자기가 아나운서가 임의적으로 배제를 하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네, 그 기사 봤습니다. 네, 그 아나운서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라디오 편집부에서 그거를 기자들이 이렇게 편집을 하고 모니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밝혀진 건데 그전에도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방만하고 해이하고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1억 연봉을 46.4%의 KBS 직원이 받는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으로서는 너무나 격분하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KBS는 국가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편집하고 배제하고 이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KBS 수신료 인상 늘 나오는 얘기고 이번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이런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나경원 전 의원 등등 이제 야권에서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방만 경영부터 먼저 좀 바로잡으라 이렇게 수신료 인상 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만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무보직자가 1,5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KBS는 계속해서 감축은 하고 있어요. 네네. 당초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직원이 7,0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4,700명이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또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명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신료를 현실화해라.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500원인데 이게 1980년도에 칼라 TV가 도입이 됐거든요. 네네. 그때 41년 동안 지금 동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일본 NHK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배가 더 비싼 거죠. 그리고 BBC는 23만 원이니까 한 80배가 더 비싼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54%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KBS 입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KBS가 공익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네. 구체적으로 뭐 재난 방송도 하고 상간 도서벽지에 또 공급을 하고 그리고 국제 방송도 하고 뭐 통일 관련 방송도 하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KBS가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공영성을 충분히 노출해 줘야 되고 또 보도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여론의 질타가 있는 상황이죠. 네. 수신료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수신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묶여져 있었고요. 40년. 지금. 네.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왜 지금 수신료 인상은커녕 KBS가 지금 한전하고 같이 요금을 묶어가지고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한전으로 분리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KBS가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점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땡전 뉴스라고 네네. 옛날에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한 10분 동안 전두환 그 초기에. 대통령 네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KBS가 이 광고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신료가 아니라 광고 수익으로 말하자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탱했고 연봉을 1억씩 주는 직원이 46.4%나 있고 그 다음에 철밥통처럼 잘리지 않고 근데 이런 방송 세상에 없습니다. 일본의 NHK도 사실은 지금 3,000엔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나라의 한 3,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NHK도 최근에 그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비난을 거세게 받고 있어요. 네. 네. KBS처럼요. 네. 지금 2,500원에서 3,840원을 올리자 이런 안이 네. 올라와 있는데 참 시기적으로 이런 글이 튀어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데 수신료 인상 명분으로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도 뭐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데 북한 퍼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어쨌든 남북관계 앞으로 보면은 거기 언론사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평양 지역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KBS 국가기관 방송이고 법에도 남북 통일 관련해서는 기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KBS가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남북 신뢰를 구축하고 동질성을 또 회복시키고, 네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을 시켜서 남북 평화 공전, 공영 이런 기틀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금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서독 언론 같은 경우에 동독에 특파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독일의 통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있는 팩트 사실만을 전달하니까 그게 방송에 나가는 걸 보고 동독의 국민들이 굉장히 서독 사회를 신뢰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편에서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실상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제대로 된 사실인지조차도 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KBS가 이런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KBS가 질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MBC 또 SBS 이런 데 비교하면은 KBS가 굉장히 급여가 또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 두 방송국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적고 네. 또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TV, 2TV 있고 라디오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작가님. 저는 북한을 가봤어요. 네네. 그랬는데 북한에서 지금 평양 지국을 개설을 해서 거기 북한 특파원이 과연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네네. 정말로 철저하게 가림막, 정말로 극장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6억 원의 예산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자, 평양 노래자랑, 뭐 열린 음악회, 그 다음에 세미나,
그다음에 북한에 영구 용역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다가 굉장히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01년에 KBS가요. 남북 합작 드라마 사육신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방송 장비를 갖고 가서 공동 제작을 했죠. 이 방송 장비가 당시에 시가로 2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거를 돌려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KBS는 나중에 뭐라고 했냐. 워낙에 낡은 장비이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갖고 오느니 그냥 주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실험 이럴 때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뭐냐면 방송 중계차라든가 방송 장비 이게 핵 미사일 발사 실험에 상당히 무기 성능을 뭐 보여준다거나 이럴 때 고도의 이중 용도의 부품으로 이미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핵 개발, 이 발사 시험에 이런 거 기관 방송으로서 주의해야죠. 네. 거기까지 가셨네요. 네. 2001년. 팩트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았을 적에 평양 지국하면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뭐 이제 외국 대사관, 이제 그건 국교 정상화돼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대사관이 있고 거기 통신사들 좀 들어가 있고 물론 취재는 잘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설 하나쯤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평양 지국이 개설만 된다면 무조건 가야죠. 그런데 과연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 그리고 감춰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에서 그쪽에서 현실적으로 평양 지국 개설을 허용을 하겠는가? 네. 더구나 지금 이제 남북 관계도 교착이 돼 있고 북미 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지렛대로 삼아서 북미 관계를 견인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KBS만의 의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하는 시각에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일종의 지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다 퍼주기인가? 저는 이제 결국은 마청의 입장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통일 비용 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통일로만 간다면은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전 의원께서 이 부분이 뭐 북한의 핵 개발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 핵 같고요. 개발을 중계하는 부품으로 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예. 너무 비약인 것 같고요. 비약이 아니라 북한이 실패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사실이에요. KBS가 퍼준 게 아니라 중계 장비를 사실상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그거부터 받아야죠. 이제.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보세요. 네, 4815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TBS에서 전직 KBS 기자들이 나누는 KBS의 공적 가치 이야기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면서 작가님에게 발언권을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죠. 뭐 발의 숫자가 161명입니다. 통과는 뭐 되는 거죠. 이 그 숫자면. 네. 기본적으로 입장이 어떠신가요? 지금 탄핵 소추 안.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권 분립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거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임성근 판사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에 대해서 결국 판사가 굉장히 고심해서 썼습니다. 네. 즉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해서 쓴 거예요. 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갖고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처벌을 하려면은 법률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해갖고 나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있다. 네네.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 법에서 쓰느냐. 즉 권력을 갖고 있어갖고 내 마음대로 제 꼴보기 싫으니까 제 쳐넣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우리의 사법부에 대해서 이 열린 이 민주당의 이 최강욱 대표가 재판을 받다가 나 기자회견 해야 되니까 재판 빨리 끝내라고 한다든지 굉장히 오만한 그리고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사법부가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 이런 여론이 참 많았죠. 근데 이제 임성근 판사의 경우는 이 상케이신문의 이 가치아 지국장의 이 문제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정말 사법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맡게 된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배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요, 형사재판하고 지금 헌법재판하고를 좀 혼동하는 건데,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에서 무죄는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심판에서 그때 변호인단들이 이 부분을 형사재판에 준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당시 헌재에서 이거 분명하게 이거는 헌법심판이다.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탄핵 파면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은 재판에 개입을 하고 판결문을 고치고 이런 부분을 지시해서 실제로 그게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사회 정의 실천할 최후의 보루인데 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왜곡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법 위반 행위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은 분명하게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6차례나 재판부가 적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헌법 위반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탄핵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하느냐. 국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럼 직무유기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네. 사회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근데 왜 네. 지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분이 시기가, 이렇게 네. 배종호 교수가 얘기한 대로 엄청난 죄를 짓고 이렇다면은 1심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그 전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탄핵의 절차라는 게 국회를 거쳐갖고 이제 헌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법정을 떠나게 되고 네, 이런데 퇴직을 하죠. 결국은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법부를 지켜봤는데 상당히 우리 입맛대로 안 움직이고 굉장히 우리 기대에 어긋났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모든 걸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이제 남발하고 이랬는데 네. 법이라는 거는 그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무조건 그 법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즉 죄형 법정주의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국회에서 법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모든 판사들에게 결국은 겁주기, 협박 이런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 그 최재성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네.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법을 넘어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무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딱 1분씩 남았습니다. 1분씩 얘기를 좀 하시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교수님. 가지를 얘기했는데 절차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헌법의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시기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놔두면은 2월에 이번 퇴임을 달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탄핵은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대해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이미 무죄를 받았거든요. 무죄를 받은 것도 보니까 직무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14명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90%가 무죄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된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이번이 3번째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나오니까 검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를 해야만이 앞으로 판사들도 재판에 개입을 안 하고 재판을 왜곡 안 하고 투명하게 재판하고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네. 안 하면 못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네. 글쎄, 제가 볼 때는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판사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니까 다 탄핵을 시켜야 된다. 자, 대통령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우리나라가 탄핵이라는 수단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는 매우 아름다운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법치 국가인 겁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발길질로 얘기합니까? 그것이 즉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 갖고 계속 이렇게 되면은 사회에 굉장한 낭비가 있어요. 우리가 법을 가지고 끝까지 그
법의 정신으로 간다는 것은 네. 바로 사회의 효율성인 측면도 있고 또 그 모두가 법에 공감하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죠. 사회적 네. 비용이 든다까지 듣겠습니다. 살살 합시다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전육 작가 그리고 배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